여러분, 혹시 70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뻔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지만 제가 35년 전에 챙겨둔 단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나 박영숙은 제주도 3박 4일 효도 관광에서 돌아와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내렸다. 71세.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등과 무릎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가슴만큼은 뿌듯했다. 제주도에서 며느리 은정이와 손자 준호, 손녀 서연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다. 할머니, 다음엔 일본 가요. 할머니 짱, 사랑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짐을 끌며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문 앞에 놓인 신발들. 내 신발이 아니었다. 남자용 운동화 3켤레, 여자용 샌들 2켤레, 그리고 어린아이 신발까지. 뭐지? 손이 떨렸지만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거실 소파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팬티 차림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중년 여자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안방에서는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소파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 왔네. 형수, 엄마 왔어요. 형수? 엄마. 그 순간 부엌에서 며느리 은정이가 웃으며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주도는 어떠셨어요? 은정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 깜빡했네요. 어머니 제주도 가신 사이에 동선의 가족이랑 시동생 가족이 이사 왔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로우시잖아요.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함께? 내 허락도 없이?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내가 30년 전에 직접 고른 장롱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싸구려 조립식 옷장이 서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남편 영정 사진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식탁 위에는 라면, 봉지와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다. 은정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이 집 준호 이름으로 바꾸기로 하셨잖아요. 어차피 손자한테 물려줄 거면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 다 가족인데 구분이 어딨어요? 준호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나는 기억을 떠올렸다. 3년 전 손자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요즘 증여세가 너무 비싸대요. 손자 이름으로 미리 바꿔두시면 세금 안 내도 된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겠구나. 나는 그저 그렇게 대답했을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명의를 바꾼 적은 없었다. 등기소에 가지도 않았고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었다. 은정아, 나 아직 명의 안 바꿨어. 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바꾸기로 하셨잖아요. 하기로 했다는 거랑 실제로 한 거랑은 다르지. 이 집은 아직 내 이름이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파에 누워있던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부엌에서 요리하던 중년 여자가 국자를 떨어뜨렸다. 안방에서 아이들 소리가 뚝 끊어졌다. 며느리 은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리가 이사 온 건 내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 거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 그날 밤은 전쟁터였다. 며느리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댔다. 여보, 당장 집에 와. 엄마가 미쳤어. 30분 후 아들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야. 나는 침착하게 아들을 마주봤다. 내 와이프가 내 허락도 없이 낯선 사람들을 내 집에 들였어. 그것도 내가 제주도 간 사이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동서가족이랑 시동생 가족인데 어머니 혼자 큰 집에 계시는 게 불쌍해서 모신 건데. 불쌍해서?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언제 불쌍하다고 했니? 나는 혼자여도 잘 살고 있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동생도 사업 망해서 갈 데가 없고 은정이 동생도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떠돌고 있어요. 우리 집이 넓으니까 좀 도와주자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좋아.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너희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야. 엄마는 왜 이렇게 각박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명절 때마다 음식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고 내가 내 집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안 돼. 집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살자는 거예요. 허락 없이 들어온 거잖아. 어머니,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렸다. 어머니는 우리한테 이 집 물려줄 거면서 왜 이러세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잖아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들도 소파의 젊은 남자도 모두가 숨을 죽였다.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막았다. 어머니, 제가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들 내일 아침까지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엄마. 아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너도 마찬가지야, 민수야. 내 와이프랑 같이 나가. 엄마, 나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 집에 무단으로 사람들 들릴 권리는 없어.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다. 35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받은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영숙. 남편 이름은 없었다. 이 집은 내가 20년 동안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에서 배추를 날랐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터지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88년 이 아파트를 샀다. 당시 남편은 실직 상태였다. 그래서 등기는 내 이름으로만 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해. 당신이 고생해서 모은 돈이잖아.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 2010년에 돌아가셨지만 죽는 날까지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걸 인정해줬다. 나는 서류를 꺼내 들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소유자 박영숙. 단독명의. 아들 이름도 며느리 이름도 손자 이름도 없었다. 오직 나만. 미안하구나, 민수야.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아무도 없었다. 다들 나갔나 싶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언니, 어떡해요?
진짜 쫓겨나는 거예요? 일단 기다려봐. 어머니가 화를 시키시면 괜찮아질 거야. 며느리와 그녀의 동생이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부엌 문을 벌컥 열었다. 아직도 안 나갔어? 어머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제발 한 달만, 아니 2주만이라도.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 아니면 경찰 불러. 어머니. 며느리의 동생이 벌떡 일어났다.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렸는데요. 명절 때마다 음식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그런데 고작 며칠 재워달라는데 이렇게 박정하게 쫓아내세요? 잘해준 건 고맙지. 하지만 그건 며느리 도리고 내 집을 내줘야 할 이유는 안 돼. 집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자는 거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잖아. 어머니는 왜 이렇게 법만 따져요? 며느리의 동생이 소리쳤다. 가족끼리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도 되는 건 아니야. 무단 침입이라니요.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였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동생은 이혼하고 애들까지 데리고 있고 시동생은 빚 때문에 쫓기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건 좋아. 하지만 내 집을 빼앗으려는 건 안 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집에 사람들을 들이고 내 가구를 치우고 내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게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 아들 민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엄마, 내가 법률 상담 받아봤어요. 법률 상담? 네.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집을 물려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구두 계약이 성립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효도한 것도 다 증거가 되고요. 만약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시면 소송을 걸 수도 있대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서. 약속? 내가 언제 집을 준다고 약속했니? 3년 전에 손자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잖아요. 하겠다고 한 것과 실제로 한 것은 다르지. 엄마, 아들이 소리쳤다. 그럼 엄마는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헛고생한 거잖아요. 헛고생? 나는 피식 웃었다. 너희가 나한테 잘해준 게 집을 물려받기 위해서였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지.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이미 집이 있잖아요. 그래, 내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는 정말.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엄마는 정말 자식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으세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 집을 빼앗으려는 건 안 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외로우시잖아요. 나 안 외로워. 거짓말. 며느리의 동생이 소리쳤다. 언니 말 들어보니까 어머니 맨날 혼자 TV 보시고 혼자 밥 드시고 얼마나 쓸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와드린 건데 내가 외로운 건 내 문제고 너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였다. 제발 우리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어머니만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안 나가겠다면 내가 경찰을 부를게. 나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경찰이 도착했다. 40대 남자 경찰관 2명이었다. 신고하신 분이 박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신고하셨나요?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동생, 시동생 가족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들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기, 혹시 가족분들 아니신가요? 며느리랑 그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제 허락 없이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가족 간의 일은 저희가 개입하셔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까요? 나는 서류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박영숙 씨 단독 명의시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제주도 여행 간 사이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다. 어머니가 예전에 같이 살자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니? 3년 전에 손자 이름으로 집 바꿔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바꿔주겠다고 한 것과 실제로 바꾼 것은 다르지. 그리고 나는 너희한테 들어오라고 한 적 없어. 경찰관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다. 부인, 정말 허락 없이 들어오신 건가요? 저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신 거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저 아들인데요. 아들이 엄마 집에 들어가는 게 무슨 주거침입이에요. 아드님은 따로 사셨나요? 네, 결혼하고 분가했습니다. 그럼 이 집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네, 하지만 그럼 법적으로는 제3자입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경찰관이 나를 향해 물었다. 어르신, 정말 고소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의 얼굴을 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다. 손자 준호와 손녀 서연이도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오늘 안으로 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울먹였다. 어머니,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텅 비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 손녀도 모두 나갔다. 거실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멍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아들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다. 손자 손녀의 겁에 질린 얼굴도.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지만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배신감.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71세. 평균 수명이 85세인 시대에 나는 아직 14년이나 더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벌써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야. 엄마, 전화 좀 받아줘.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 은정이도 반성하고 있어.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에는 엄마 허락받고 제대로 할게. 민수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나한테 잘해준 게 집 때문이었니? 아니야, 엄마. 그럼 엄마가 엄마니까 잘해준 거지. 정말? 정말이야, 엄마.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한 달만 있어봐. 그동안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에는 단풍이 들고 있었다. 빨갛게, 노랗게. 아름다웠지만 외로웠다. 일주일 후 나는 손자 준호를 만났다. 아들이 아이를 데려왔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왜요? 너희를 쫓아내서. 괜찮아요, 할머니.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집은 할머니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잘못했대요. 할머니한테 허락 안 받고 들어가서. 나는 놀라서 아이를 봤다. 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해야 한대요. 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이 쑥스럽게 웃었다. 엄마, 은정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애들한테도 제대로 가르쳤고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네, 엄마. 너희가 들어오는 건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첫째,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둔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 네. 셋째,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따른다. 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됐어. 나는 손자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이 집을 지키는 건 준호 때문이기도 해. 저요? 응.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 집은 준호 차지가 될 거야. 정말요? 그래.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할머니 거야. 네, 할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으신 거죠? 50대 여자 변호사가 물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어떤 재산이 있으신가요? 아파트 하나, 예금 3천만 원, 주식 2천만 원, 총 7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그리고 아파트 시세는 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총 5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시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속인은 누구신가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드님 한 분만 계신가요? 네. 그럼 유언장 작성은 간단합니다. 아드님께 전부 상속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자한테 주고 싶어요. 손자요? 네. 손자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능하긴 합니다만 아드님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요? 네. 법적으로 직계자녀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전부 손자한테 줄 수는 없나요?
아드님이 동의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언장부터 작성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변호사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제 재산 5억 7천만 원 중 5억 원은 손자 김준호에게, 나머지 7천만 원은 아들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유류분도 보장되고 손자에게도 대부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달라졌다. 더 이상 내 집을 탐내지 않았다. 명절에도 과하게 차리지 않고 적당히 준비했다. 무엇보다 내 의견을 물어봤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이 옷 괜찮아요? 어머니, 주말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이번 주말에 손자들 데리고 놀이공원 갈까? 정말요, 어머니? 그래. 할머니가 쏠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였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박영숙님, 췌장에 종양이 보입니다. 종양이요?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 병원을 나왔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췌장암 3기.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보통 12년 정도입니다. 12년. 나는 병원을 나와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12년.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할 일을 해야지.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아파트는 손자에게, 예금은 아들에게, 주식은 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나는 서명을 하고 봉인했다. 이 유언장은 제가 사망한 후에만 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을 불렀다. 민수야, 앉아봐. 왜요,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어. 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검사 결과 3기래. 수술은 안 되고 항암만 해야 한대. 엄마.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이제 말씀하세요? 말해봤자 너만 걱정할까봐. 엄마. 아들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항암 치료 꼭 받으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나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너한테 매정하게 굴어서.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집을 탐낸 것도 잘못이고, 엄마 허락 없이 사람들 들인 것도 잘못이었어요. 알아. 엄마, 이제부터라도 효도할게요. 제대로. 그래, 고맙다.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수척해졌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잘 돌봐줬다.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해주고 밥을 챙겨주고 밤새 간호해줬다. 어머니, 힘내세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역시 가족이구나. 6개월이 지났다. 나는 많이 약해졌다. 거동도 힘들어졌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다. 박영숙님,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내 방을 정리해줬다.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고맙다, 민수야. 나는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겨울이 보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조용히.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남편이 나타났다. 여보 왔어? 응. 남편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가자. 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여보,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 손자한테 집을 물려줘야 해. 그건 유언장에 다 써뒀잖아. 그래도 나는 망설였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남편이 웃었다. 역시 당신답네. 끝까지 꼼꼼해. 미안해, 여보. 괜찮아. 나 기다릴게. 남편이 사라졌다. 나는 눈을 떴다. 방은 어두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유언장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소유자 박영숙. 유언장 아파트는 손자 김준호에게 상속한다. 이제 안심이다. 나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을 불렀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곧 떠날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알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집을 너한테 안 주고 손자한테 주는 거. 아들이 입을 다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맞아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준호한테 주시는 게 맞아요. 준호가 이 집을 지킬 거예요. 고맙다, 민수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눈을 떴다. 병실이 아니라 내 방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엄마. 아들이 달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수야, 고마워. 뭐가요? 잘 키워줘서. 엄마. 준호 잘 부탁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울먹였다. 하지만 나는 평온했다. 민수야, 서랍 열어봐. 네. 서랍에 유언장 있어. 그거 변호사한테 가져가. 엄마. 그리고 준호한테 말해줘.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엄마. 나는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 남편의 손이 느껴졌다. 여보, 이제 가자. 응.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박영숙은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그리고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 영숙이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관 속의 박영숙은 평온한 얼굴이었다. 3일장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아파트는 손자 김준호에게 상속됩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며느리도 울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예금 7천만 원은 아들 김민수에게, 주식 2천만 원은 손녀 김서연에게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1년 후 김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할머니가 물려준 집에서 부모,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 방학 때마다 손녀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사진 속 박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잘 살아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에필로그. 박영숙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남겼다. 첫째,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둘째, 가족이라도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셋째, 유언장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그녀는 71세에 모든 것을 지켜냈다. 단 한 장의 등기부등본으로. 그리고 그녀의 용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박영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남았다. 후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재산 문제는 가족이라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법적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노년에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유언장은 필수입니다. 특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재산 서류만큼은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박영숙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실제로 꼭 챙겨야 할 것들. 1. 등기부등본 확인. 마이너스 본인 명의인지 확인. 마이너스 타인 명의로 바뀌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 2. 유언장 작성. 마이너스 공증받은 유언장 작성. 마이너스 상속 재산 명확히 기재. 마이너스 유류분 침해주의. 3. 통장 관리. 마이너스 자녀에게 통장을 맡기지 말 것. 마이너스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 것. 마이너스 정기적으로 입출금 내역 확인. 4. 금융거래 기록. 마이너스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 보관. 마이너스 차용증 작성 돈 빌려줄 때. 마이너스 증여 여부 명확히 할 것. 5. 건강관리. 마이너스 정기검진 필수. 마이너스 보험 가입 확인. 마이너스 병원비 대비. 6. 법률 상담. 마이너스 재산 분쟁 시 즉시 변호사 상담. 마이너스 무료 법률 구조기관 활용. 마이너스 노인 인권보호기관 연락처 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지키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글자수 약 23,000자 목표 70,000자. 계속 작성 중. 2부 며느리의 역습. 박영숙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유언장대로 아파트는 손자 김준호 명의로 바뀌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며느리 은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여보, 이 집 준호 이름이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냐? 준호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아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지. 그럼 우리가 이 집을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 뭐? 여보, 이 집 시세가 5억이잖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준호한테도 좋잖아. 하지만 엄마가 준호한테 물려준 건데.
어차피 준호 이름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가 부모로서 판단하는 거지.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은정의 말이 계속되자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여보, 우리도 살아야지. 이 집 유지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비싸잖아. 그리고 준호 대학 갈 때 돈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팔아서 투자하면 더 불어날 수도 있어. 결국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일단 준호한테 물어보자. 준호는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만 있으면 돼.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그날 저녁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 이 집 말이야. 팔면 어떨까? 네. 준호가 깜짝 놀랐다. 왜요? 할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집인데. 그래, 아빠도 알아. 하지만 이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내게도 좋잖아. 싫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전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 추억도 있고. 준호야. 아빠,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데 제가 지키고 싶어요. 은정이 끼어들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 집은 너무 오래됐어. 수리도 많이 해야 하고 관리비도 비싸. 그래도 싫어요. 준호야.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 판단을 따라야 해. 전 어른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집은 제 거예요. 뭐?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요. 하지만 이 집은 팔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정이 민수를 돌아봤다. 여보, 봤지? 저 애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여보, 우리가 법적 대리인이잖아. 그냥 팔아버려.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야. 우리가 키우는 건데 우리 맘대로 해도 돼. 일주일 후 은정은 부동산에 연락했다. 이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네, 시세는 5억 정도 됩니다.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명의가 누구신가요? 제 아들 이름이에요. 미성년자시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부모예요. 아, 그럼 가능하시네요. 은정은 그날로 매매 계약을 준비했다. 하지만 준호가 알아차렸다. 엄마, 우리 집 팔려고 하는 거 맞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준호야, 이건 어른들 일이야. 제 집인데요. 내 이름이긴 하지만 넌 미성년자야. 부모가 결정하는 거야. 싫어요. 전 안 팔아요. 준호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밤 준호는 몰래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가 생각났다. 할머니, 어떡하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다. 준호야? 돌아보니 할머니의 친구 박순자 할머니였다. 순자 할머니, 너 왜 이 밤에 밖에 나와 있니? 준호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네.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무슨 부탁이요? 준호를 부탁한다고. 혹시 며느리가 이상하게 굴면 도와달라고. 정말요? 그래. 내일 나랑 같이 변호사한테 가자. 다음 날 준호와 순자 할머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일이신가요? 준호가 사정을 설명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성년자 명의 재산을 부모가 처분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처분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익에 반한다는 게 뭔가요?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부모가 자기들 빚을 갚는다거나 낭비하는 경우요. 저희 엄마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요? 네.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준호 씨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신문이 있었다. 판사가 준호를 봤다. 준호 군, 정말 이 집을 지키고 싶은 거니? 네, 판사님. 왜? 할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 여기가 좋아요. 부모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시는데 부모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건 제 재산이에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은정이 일어섰다. 판사님, 저희는 아이를 위해서 팔려는 겁니다. 이 집은 너무 오래됐고 관리비도 비싸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겠다는 거죠? 네. 팔아서 받은 돈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새 집 사고 남은 돈은 저축할 겁니다. 저축이요? 누구 이름으로? 제 명의로. 준호 군 명의가 아니라요? 은정이 말을 잃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여기 부인의 신용 기록이 있는데요. 빚이 상당하시네요. 그건 혹시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준호 군의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물려준 재산입니다. 부모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적 대리인인데요. 법적 대리인이라도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준호 군의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합니다. 부모는 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 은정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집은 안전해졌다. 재산관리인은 순자 할머니가 맡았다. 은정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다 내 할머니 때문이야. 엄마, 할머니 욕하지 마세요. 뭐? 할머니는 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을 주신 거예요. 사랑? 웃기고 있네. 우리는 버리고?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빠한테 예금 7천만 원 주셨잖아요. 그깟 거. 엄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뭐라고? 은정이 손을 들었다. 하지만 민수가 막아섰다. 그만해, 은정아. 여보, 준호 말이 맞아. 엄마 유언을 존중해야지. 여보까지 그러는 거야? 은정아, 우리가 잘못했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욕심을 부렸어. 할머니 유언을 무시하려고 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용서해줘. 준호가 아빠를 안았다. 괜찮아요, 아빠. 저도 이해해요. 고맙다, 아들. 그날 이후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다. 은정도 결국 받아들였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 은정이 중얼거렸다. 생전에 다 준비해 두시고. 준호가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이 집 잘 지킬게요.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3부 10년 후 2034년 김준호는 27세가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가 물려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준호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엄마 은정이 물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여자친구는 있어? 네, 있어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다음 주 준호는 여자친구 수지를 집에 데려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지라고 합니다. 어머, 예쁘게 생겼네. 앉아. 수지가 집 안을 둘러봤다. 우와, 집이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이에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준호가 할머니 사진을 가리켰다. 여기 계세요. 수지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손잡은 잘 키우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아빠 민수, 엄마 은정, 여동생 서연, 그리고 준호와 수지. 자, 건배. 건배. 다들 잔을 부딪혔다. 준호야, 정말 장했어. 아빠가 말했다. 할머니 유산 잘 지켜서. 당연하죠, 아빠. 그리고 수지 씨도 잘 만났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엄마 은정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엄마가 예전에 미안했어.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할머니가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네, 엄마. 할머니가 널 위해 준비해 두신 거야. 그 덕분에 넌 이렇게 잘 컸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할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 집에서 곧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한테도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이 집을 지키셨는지, 그래서 제 아이도 할머니처럼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준호가 사진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요, 할머니. 에필로그 2050년 김준호는 43세가 되었다. 그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딸 민지 15세와 아들 준서 12세. 어느 날 딸 민지가 물었다. 아빠,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응,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지. 준호가 미소 지었다. 증조할머니는 71세에 모든 걸 지켜내신 분이야. 어떻게요? 단 한 장의 등기부등본으로. 준호가 서랍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증조할머니가 남기신 등기부등본이야. 우와. 민지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소유자 박영숙. 이 서류 하나가 우리 가족을 지켰어. 정말요? 그래. 증조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어. 누구랑요? 가족이랑. 가족이요? 응.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나중에 증조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 민지야. 넌 할 수 있어. 준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증조할머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 2060년. 김민지는 25세가 되었다.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다. 전공은 가사법. 그녀는 노인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변호사로 유명해졌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 증조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정말요? 네. 71세에 가족들로부터 집을 지켜내셨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증조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민지는 매일 노인들을 상담했다. 재산을 빼앗길 뻔한 노인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노인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증조할머니처럼. 2070년 김민지는 45세가 되었다. 그녀는 박영숙 재단을 설립했다. 노인 인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단이었다. 재단의 모토는 이것이었다. 당신의 재산, 당신이 지키세요.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재단 건물 입구에는 동상이 세워졌다.
박영숙 할머니의 동상. 손에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있었다. 동상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71세의 모든 것을 지켜낸 여성. 박영숙 1952-2024. 그녀의 용기가 수만 명의 노인을 구했다. 최종 에필로그. 박영숙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그녀의 지혜는 많은 사람을 구했다. 그리고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남았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 가족이라도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박영숙이 남긴 유산이었다. 그리고 이 유산은 2024년부터 207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